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는요, 2022년도 2월 FOMC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관전 포인트가 뭐였었나, 이번 FOMC 시작하기 전에요. 기본적으로는 25bp 올린다고는 뭐 다 생각을 하고 있었죠. 99% 이상이 예상을 하고 있었고, 다만 근데 두 번 연속으로 속도를 늦추게 되면 사람들이 너무 비득이적으로 여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좀 멘트는 매파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라고들 보통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일단 그게 기본적인 생각이었는데, 사실 근데 되게 막 뭔가가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예상이. 23년 2월이죠. 그죠? 아이고, 네. 제가 23년 2월입니다. 과거를 살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어떤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관전 포인트들이 있었나라고 했었을 때, 과연 언제쯤이면 금리 인상을 멈추게 될까? 몇몇 이제 비둘기스럽게 보는 분들의 기대로는, 야, 당장 다음 회의부터 금리 인상을 멈춘다고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성명서에서 요 표현이 사라졌을 겁니다. ongoing. 자, 여기 보시면 ongoing increase라는 게 있어요. 요거 표현이 사라지면, ongoing이 사라지면, 그러면 당장 다음 회의에서도 금리를 멈출 수가 있다라고 읽힐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일단 생각하고 봤었어요. 그래서 성명서 딱 나올 때 요 점을 알 수가 있죠. 다음 두 번째로는요, 최근에 임금 상승률이 좀 둔화가 되고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연준이 좀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것도, 판단을 어떻게 하냐는 라는 것도 좀 이제 사람들이 알고 싶어 했던 거죠. 왜냐하면은 평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좀 높게 수정됐다가 다시 낮게 수정됐고, 근데 그 뒤에 나온 고용 비용 지수는 낮게 나왔단 말이죠. 연준의 판단이 여기에 대해 어떠할까? 노동시장에 대해 가지고서 모두 발언 중에 좀 이렇게 강한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extremely tight하대요. 극도로 타이트하다. 그러니까 극도로라는 혹시 표현이 사라지면은 좀 나아졌다고 여겨도 되지 않겠냐. 그 다음에 임금 상승률은 높다. elevated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도 좀 바뀌면 그렇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봤었고, 그런 관전 포인트를 보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요, 이 FOMC 들어가기 전에 가정들을 쭉 세워봐요. 쭉 세워보고, 왜 사람들이 반응을 빨리 하냐면 그것부터 봐요. 저도 그래요. 컨트롤 F로 그것부터 찾아보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할 때 들을 때 그런 단어들이 바뀌냐가 일단 옆에 화면 띄워놓고 그 전 달에 나왔던 거 이렇게 쭉 이제 비교하면서 보게 되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제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전체적으로 과연 매파성이 감소할 수 있을까? 이거는 뭐냐 하면, 연준이 특히 이제 매파성이 확 높아졌던 시기가 2022년도 8월부터였는데, 그때 잭슨홀 연설에서 폴 볼커의 빙의에서 말을 막 해요. 폴 볼커의 마지막 책인 Keeping Elit의 Keep Elit을 따와가지고서 이 말을 계속 합니다. 난 볼커야, 난 볼커야. 근데 11월부터 이게 수위가 낮아져요. 그래서 Keep Elit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다가 11월부터는 똑같은 그 자리에 Stay the Course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Stay the Course에서 조금 더 수위가 낮아지면 연준의 매파성이 더 감소한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라고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네. 이게 모두 발언 거의 막바지에 들어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최근에 자산시장이 또 좀 이제 랠리를 펼쳤단 말이에요. 또 조금 랠리를 펼쳤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준의 생각이 어떠할지 한번 물어보고 싶다. 연준의 생각이 뭔지 궁금하다. 이런 거거든요. 왜 그걸 궁금해하게 되었느냐, 사람들이. 그러면 12월 FOMC 회의가 있었잖아요. 그러고 그때 당시에 연준이 굉장히 매파적이었어요. 3주 후에 의사록이 나옵니다. 회의 끝나고 3주 뒤에. 근데 그 의사록에 너무나도 좀 노골적이고, 어떻게 보면 연준이 맞아? 연준이 진짜 이런 표현을 한 게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원색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통화정책은 금융시장을 통해 매우 중요하게 작동하는데, 만약 위원회에 대한 대중의 오해로 인해서, 오해, 여기 있어요. misperception이라고 나옵니다. 오해로 인해 부적절하게 unwarranted
부적절하게 금융시장 환경에 완화가 나타난다면 이는 위원회의 가격 안정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때가 그랬잖아요. 10월 지나가고 11월 달에 장이 반등했다가 12월 달에 연준이 매파성을 막 드러내서 장이 다시 이제 떨어지게 됐었죠. 근데 그때 왜 그렇게 매파적인 얘기를 했을까라고 할 때 자기네들끼리는 이런 얘기를 했으니 그냥 그때 그렇게 매파적으로 얘기했나 봐. 근데 그 이후에 또 자산 시장이 에잇하고 오뚜기처럼 올라와 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12월까지 증시가 좋다가 떨어졌다가 S&P 500이 요 회의 전날까지 요렇게 왔어요. 딱 요 FOMC 수준으로. 그러니까는 요때 매파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똑같은 수준에 왔는데 매파적으로 과연 진짜 얘기할까? 예? 아니면 좀 비둘기적으로 얘기해 주나? 위로 가도 되나? 플러스로 금융 환경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보통들 보는 게 시카고 여는 금융 환경 지수를 보거든요. 근데 요거 보게 되면은 내려갈수록 환경이 완화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12월 FOMC 때보다 더 완화적으로 갔어요. 그도 그럴 게 뭐 금리도 내렸죠. 그 다음에 주변의 환경들이 다 유동성이나 좋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도 사실 그래서 저도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저한테 진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자리에 준다면 이런 거를 묻고 싶었던 거죠. 사실 이제 요 아이디어가 왜 나왔었냐면은 이거를 이제 글로 이제 제가 먼저 올렸었어요. FOMC 있기 몇 시간 전에 글로 썼었는데 쓰게 된 계기가 제가 매주 수요일, 금요일에 연합뉴스 경제TV 아침에 7시 10분에 나가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프로그램에서 내가 기자라면 파월에게 묻고 싶다라는 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요청을 주셨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해보니까 요것도 이제 앞으로 매번 FOMC 전에 하면 재밌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이거였습니다. 당신네가 12월 달에 이런 발언 했었는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도 같은 의견이냐? 그 이후에 물가나 임금 상승률 데이터가 모두 더 낮게 나왔고 그 다음에 주가는 올랐고 금리는 내렸고 근데 그러면은 이걸 보면서 당신은 생각이 어떠냐?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자산시장이 여기서 더 내달려도 되겠습니까? 예, 라는 질문을 해보고 싶다라는 거였죠. 요거 이제 답이 뒤에 있습니다. 새벽 4시에 우리 시간으로 그 미국에서 성명서가 발표가 됐죠. 이 성명서 보시면 모두가 예상한 대로 25bp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비둘기 투자자들이 원한 거는 안 됐어요. 온고잉 인크리지는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요게 이제 S가 마음에 걸리는 거죠. 복수형이잖아요. 인크리즈만 하면 한 번 인상 같은데 최소 2번 이상인가 봐. 막 이러면서 이제 약간 매파적인 걸 증시가 여전히 이제 좀 그래서 이날 마이너스 영역에 있었습니다. 요 표현 나올 때까지는. 그 다음 두 가지가 좀 특이한 점은 인플레에 대해 가지고서 표현의 수위가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요거는 저도 사실은 성명서만 봤을 때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뒤에 질의응답을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이 표현이 하나 바뀐 게 또 있는 게 이제 금리 인상해 나가는데 목표 범위에 이제 미래 증가 속도, 그러니까 금리 인상, 이거를 페이스, 속도라고 해놨었는데 정도라는 걸로 단어를 수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건 또 왜 바꿨지? 이때는 또 이해를 못했죠. 뒤에 가니까는 또 좀 알겠더라고요. 자, 인플레이션 관련하여 표현의 수위가 하락했다는 건 요겁니다. 원래는 인플레는 전염병과 관련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더 높은 식품 및 에너지 가격, 그리고 광범위한 가격 압력을 반영하여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었지만 약간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 관련된 표현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식품, 에너지, 광범위한 가격 이런 거 다 없어졌어요. 그 다음으로 보시면은 전쟁 및 이와 관련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관련해가지고 이것이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어땠냐면 전쟁 및 이와 관련된 사건들은 인플레이션의 추가적인 상승 압력을 발생시키고 글로벌 경제 활동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였었는데 그냥 불확실성 증가 요렇게로만 나왔어요. 자, 이제 한번 쭉 지켜보시죠. 질의응답 첫 번째.
여기서 끝났어요. 여기서 이제 이날 증시가 플러스로 돌고 막 와 이제 가자 막 이렇게가 됐었던 건데 그 제가 묻고 싶었던 그거를 기자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통화 정책은 금융시장을 통해 매우 중요하게 작동하는데 요거 이제 요거에 대해 갖고서 질문을 쭉쭉쭉쭉 돼 있는 거를 한 거죠. 자,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왔냐면 아시다시피 금융 환경은 가을 이후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완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모기지 금리도 하락했고 주식 시장도 1월에 견조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것이 연준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일을 더 어렵게 하나요? 금융 환경이 완화된 것을 상쇄하기 위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은 금리 인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 파월이 인플레를 2%로 낮추기 위해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이 긴축 정책은 전반적인 금융시장이 계속해서 반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물론 금융 환경은 지난 1년간 매우 크게 긴축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요, 이제, 요런 생각을 한 거죠. 아니, 우리는 최근 한 달간 요렇게 된 거, 한 달 전에 당신들이 부정적으로 본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데, 최근 1년간 금융 환경이 많이 긴축되었다고 얘기를 하면, 최근 한 달에 완화가 좀 나타난 건 괜찮다는 뜻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거의 마지막에도 이 질문이 나와요. 다만 이제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약간 이제 파월이 말은 좀 다르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켜보자. 인플레나 이런 거에 대한 의견 차가 있는데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거 자체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질 않습니다. 그 전에 표현이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더 달려도 되나 봐 라고 시장이 된 것이고 요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키포인트였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다음으로 그리고 첫 번째 저게 나왔을 때 저 질문이 나올 거라고 알고 있었나 봐요, 파월은. 그래서 파월이 밑에 준비해온 거, 원래 모두 발언할 때 자기 준비해온 A4용지 보면서 읽으면서 쭉 하거든요. 그 질의응답 때는 기자들 보면서 하는데 저거 딱 나왔을 때는 밑에 보고 읽더라고요, 그냥 쭉. 그래서 저거는 상당히 준비된 표현이라고 봐야 되고, 보통 그렇게 준비된 표현은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표현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나왔을 때 파월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 그다음에 디스인플레이셔너리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진짜 총 11번인가? 총 15번을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고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파월이 사실 처음 언급한 거거든요. 이 디스인플레이션은 인플레가 좀 내려간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성명서 발표 때 여러 가지들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표현의 수위가 하락한 것이 이해가 좀 되는 거죠. 저 하락 수위를 이제 내리는 거 저거를 하려고서 디스인플레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디스인플레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 그걸 좀 하락을 시켜 놓은 건가 보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조금 인플레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더 많이 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면 최근에 제임스 블라드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했다라는 점을 이유로 들어가지고서 디스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레포트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죠. 그때 이렇게 했습니다. 자료의 막바지에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2023년은 디스인플레이션의 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반반이에요. 메일을 썼으니까. 그러면서 인플레 기대 심리가 현재 이제 2021년도 초 수준으로까지 내려왔다라는 거고 이게 실제 인플레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실제 이 현실에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 블라드가 굉장히 매파적이었었고 최근 그 코로나 이후 긴축을 해 나갈 때에는 매파적이었었고 5에서 7% 얘기도 했는데 요거를 가지고 나왔고 똑같은 단어를 파월 의장이 이번에 얘기한 것 자체가 일단은 좀 인플레에 대해 갖고 내려왔다라고 평가를 그전에는 그렇게 평가를 안 했어요. 좀 그거 약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 평가를 조금 하게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좀 비리기적으로 여긴 거죠. 요거 들으면서도요 사람들이. 요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였어요.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 거예요.
후반부의 Q&A 때 가게 되면 실제 파월 의장이 그 기대라는 것이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꽤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보면 인플레를 크게 세 개로 나누잖아요. 하나는 상품, 굿즈, 그 다음에 하나는 근원 물가 중에서도 이제 그 집과 관련된 거 빼고서, 예, 집 하나 보고 집과 관련된 거 빼서 이게 진짜 서비스 물가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거비 제외 근원 서비스 물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직 이 분야에서는 디스인플레이션을 보고 있진 못하다. 근데 꽤 조만간 보게 될 것 같다. fairly soon이라는 단어를 이번에 써줘서 저것도 살짝 내려오나? 뭐 이런 기대를 갖게 했죠. 다음으로 사람들이 뭐가 궁금하겠어요? 정말 몇 번 올리는 거냐, 이게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첫 질문은 이겁니다. 이 온고잉 이후에 인크리즈 보니까 S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향후 2회 이상의 금리 인상을 의미합니까? 라고 이제 물어봐요. 그랬더니 파월이 우리는 지속적인 금리 인상, 여기에서도 여전히 온고잉을 썼고 하이크스라고 했어요. 그래 S를 붙여줘서 역시나 복수형 표현. 네. 그래서 요거 나왔을 때까지 이제 그 시장 요 표현 나올 때 또 시장이 살짝 이렇게 됐었어요, 살짝. 예. 아니, 뭐야 이것도 2번 이상이야? 하이크스네? 근데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뭐라 얘기했냐면 물론 우리는 과도하게 긴축하려는 인센티브나 욕구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와 그래 연준이 그래 나쁜 사람은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제 다시 좀 반등을 이날 이제 해줬죠. 이 표현도 사실 중요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연준이 필요 이상으로 과잉 긴축을 할까라는 게 실은 꼬리 위험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우린 사실 전혀 그러려는 의도는 없다. 그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준 거니까 시장 입장에선 좋아할 수밖에 없죠, 사실. 자, 이제 2번 이상이냐 물어봤으니까는 그 다음에 근데 과잉 긴축할 의도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요, 저희 의장님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한 번만 더 금리를 올리고 멈출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시장이 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연준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나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파월이 이것은 시장이 인플레이션이 더 빠르게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으로 보이기에 나는 특별히 시장과 연준의 시각차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의 전망을 감안할 때 만약 우리의 전망이 맞다면 우리는 올해 금리를 인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만약 인플레이션이 더 빠르게 하락한다면 이는 물론 우리의 정책 설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원래 이제 시장하고 연준하고 이렇게 격차가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연준의 말을 믿는 게 좋을 거야. 아니면은 연준에 맞서서 좋았던 적이 없어. 이런 식으로 연준의 인사들이 좀 겁을 주듯이 이야기를 해왔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근데 시장은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도 생각을 했었죠. 근데 조금 분위기 변화되는 게 느껴졌었던 게 크리스토퍼 월러가 회의가 있기 조금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시장이 옳고 비슷한 질문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 시장이 옳고 인플레가 내려간다면 나는 정책을 바꾸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연준이 말하는 점도 배치금 경로랑 그 다음에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그 경로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근데 그 차이가 왜 발생하느냐를 보니 향후 인플레이션이 우리는 연준은 좀 느리게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 시장은 좀 더 빠르게 떨어진다고 보고 있구나. 그 차이가 향후 금리를 2번 올릴 거냐 1번 올릴 거냐 이거의 차이로 나오게 되는 것 같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맞으면 우리 생각대로 할게. 근데 만약 시장이 맞으면 시장 생각대로 할게라는 거예요. 나는 정책을 바꾸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물론 우리의 정책 설정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으니 시장에서는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리는 거는 그거예요. 꼬리 위험이 제거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은
연준이 이제 우리가 이제 긴축을 해나가다 보면은 필요 이상으로, 그 이상 안 해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필요 이상으로 긴축을 해서 안 와도 될 추가적인 경기 하강을 부추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점을 혹시나 연준이 보일까봐 사람들은 어쨌든 마음 한구석엔 걱정을 했어요. 이제 인플레가 떨어지는 것 같고 해도 연준에서 아니야, 우리는 5% 무조건 하고 6%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만약에 올려나가면, 그러면은 이거는 그 자체로 굉장히 시장에게는 사실은 굉장히 안 좋죠. 그렇게 계속 이제 뭐 데이터하고 좀 무관할 정도로 특정 수준에 정해놓고 올려가 버리게 되면.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시장의 목소리가 맞으면은 그렇게 할게. 근데 누가 예상이 맞을지는 한번 지켜보자. 우리 예상 맞으면 2번은 더 올릴 거야. 너네 예상 맞으면 그래, 1번 더 올릴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결국엔 여기까지 보고 나면 데이터를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데이터를 우리 말을 들어줄 수 있겠네? 라고 되니까 시장이 좋아한 거죠. 다음으로 이제 2회 이상 물어봤죠. 1회 멈춤 물어봤죠. 그 다음 이제 멈춤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요게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닉 티멜하우스 기자가 물어본 건데, 이번 주 회의에서 연준이 멈춤 조건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는 요거는 왜 물어보냐면요. 과거에 이제 연준이 정책을 이렇게 큰 것들을 하나하나씩 결정을 해 나갈 때에는 뭔가 그래도 사람들한테 기준을 좀 설정하고 알려줬었어요. 예전에 금융위기 이후에 그 정책들이 펼칠 때에는 특정한 레벨을 지정해서 얘기해 준 적도 있고요. 가장 최근의 사례를 들자면 테이퍼링 할 때 있잖아요. 테이퍼링 하기 직전에 우린 테이퍼링 할 때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이라는 거는 우리의 양대 책무인 고용하고 그 다음에 그 인플레이션에서 상당한 추가 진전이 나타나면 그러면 우리 테이퍼링에 들어가겠다라고 했었어요. 상당한 추가 진전이라는 말 자체가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렇죠? 굉장히 질적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조건은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지금 사실 보면 멈춤의 조건은 얘기를 구체적으로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 요거를 이제 물어보게 된 거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예스나 노냐, 사실은 좀 답이 쉬운 저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좀 반응이 독특했던 게 파월이 여기서 살짝 머뭇거려요. 그러고는 어떻게 대답을 하냐 하면 3주 뒤면, 의사록이 3주 뒤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3주 뒤면 2월 FOMC 회의에 대한 의사록이 나오는데 여기서 많은 세부사항 볼 수 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향후 경로와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데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뭔가 논의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3주 뒤에 나올 의사록에서는 이 테이퍼링의 전제 조건에 대한, 멈춤에 대한, 퍼즈에 대한 전제 조건이 아마 좀 상당한 추가 진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나서 보면 이제 여기 성명서에서 페이스를 익스텐트로 바꾼 게 이해가 되죠. 만약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왜냐하면 페이스는 이 속도니까는 올리는 건 올리는 거고, 그게 25냐, 50이냐, 75bp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결정하겠다로 읽힐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이제 그 익스텐트라는 게 되게 되면 멈추냐, 25 올리냐, 이제 올리냐 마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요게 들어간 게 좀 약간은 의미심장해요. 그래서 3주 뒤에 나올 의사록이 저는 꽤나 흥미로울 것 같고, 저한테는 그때 가서 뭘 제일 먼저 너 찾아볼래? 라고 하면 전제 조건 설정했는지 그거를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용이 워낙 중요하니까 요새 고용 상황하고 임금 상승률에 대한 질문들이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로 같은 날에 요 회의 있기 몇 시간 전에 잡 오프닝 나왔잖아요. 근데 잡 오프닝이 예상 깨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이제 잡 오프닝이 이렇게 올라간 거에 대해 가지고서 당연히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구인 이거 증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냐. 그러니까 파월이 최근 구인 이직 이 데이터는 변동성이 꽤 컸다. 이게 이제 그렇게 안 보겠다 이거예요, 지금 한 달치는. 왜냐면 변동성이 컸던 거니까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라는 게 함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약간 동문서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임금이 하락하는 걸 보고 있다. 그러니까 임금 하락이 더 중요하고 이거 봐라.
라는 거죠. 비록 마음에 들지 않은 숫자가 나왔지만 속마음입니다. 한 달치는 일단 무시하겠다. 그러면서 임금 상승률이 하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다 라고 읽혀지고요. 다음으로 연준이 인플레이션 역학에 대한 이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 고려해 본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좀 재밌어요. 스티브 리즈만 그 CNBC 아주 베테랑 기자가 질문을 한 건데 무슨 말이냐면 금리를 높게 올리는 것 없이도 그리고 실업률의 상승 없이도 인플레이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과연 연준에서는 생각해 보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파월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면 자기는 노동시장이 완화될 수 있는 많은 차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합니다. 디멘션이 있다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상품에서 언급했듯이 노동시장의 약화 없이도 상품 쪽 내려가서 인플레가 하락한 거 봤지 않느냐. 대부분의 예측가들은 실업률이 여기에서 약간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본인은 여전히 상당한 경제적 하락이나 실업률의 상당한 증가 없이도 인플레를 2%로 되돌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제일 극단적으로 보면 뭐냐면요. 지금 고용 데이터가 강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계속 나와도 인플레만 내려가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게 읽힐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고용 데이터가 다 안 나빠져도 뭐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서 임금 상승률만 좀 낮아지고 그리고 인플레가 내려가주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냐. 꼭 실업률 올라가야 되냐. 꼭 아니면은 논판 페이롤 매달 나오는 게 내려가야 되냐. 아니면은 잡 오프닝이 많이 내려가야 되냐.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인플레가 결국 내려가기 위한 그 방편, 그 중간 과정이지 않느냐. 그 과정이 이번엔 독특한 이유 때문에 인플레가 생긴 거라고 해버리면은 안 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보면은 뭐 저희 이제 소개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 그 샌프란시스코 연은에서 만든 자료가 이런 게 나온 게 있어요. 임금 상승률은 그 상승하는 거를 봤었을 때 한번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 도대체 뭐 때문에 일로 올라가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옛날에는 거의 꾸준했어요, 요인들이. 그쵸? 근데 요인 중에 갑자기 빨간색이 엄청 커져요. 그리고 왠지요 빨간색만 제외하면 과거랑 똑같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요 빨간색이 뭐냐 그래서 보니까는 인플레 기대 심리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인플레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는 이제 그 임금 인상률이 많이 올라가 온 거에 대해 가지고서 우리가 뭐 그러면은 이게 뭐 실업이 늘어야 되냐, 고용 시장이 많이 나빠져야 되냐 하는데 혹시 그게 아니라 기대 인플레만 잡혀도 이게 떨어지게 되는 건 아닐까라고 자료를 쓰고 이것이 연상될 수 있는 지금 말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건 이제 고용 보고서 설명에서 또 한번 써먹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그래서 전체적인 색채에서 좀 비둘기성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헤드라인을 잡을 때 2회 이상 아직 추가로 인상 더 남았다. 뭐 그다음에 임금,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익스트리멀리하게 타이트하다. 아니면은 막 뭐 뭐가 있을까요? 뭐 이제 그 본인들의 이 잡을 다 할 때까지 스테이트 코스 하겠다 이런 표현들이 있다 해가지고 매파적이었는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안 보고 올라가더라 뭐 이렇게들 많이 보시는데 그게 절대 아니고요. 그게 절대 아니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지만은 곳곳에서 비둘기로 읽혀질 수 있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대 포인트라고 하면은 뭐 첫 번째 질문이었고 그다음 디스인플레이션 얘기한 거, 그다음에는 지금 노동시장에 대한 다양한 경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들자면은 시장의 얘기에 대해 가지고서도 좀 받아들여주는 널린 마음을 가진 거, 보여준 거, 그렇게로 보는데 결국엔 그러면은 향후에 어떻게 할 거냐? 데이터라는 거죠. 데이터가 뭐 인플레가 빨리 내려가면 그러면 시장처럼 되는 거고, 인플레가 연준처럼 이렇게 내려가면 그럼 연준 말대로 되는 거고 뭐 그럴 거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얘기도 드렸는데 우리가 FOMC를 이제 그렇게 안 봐도 될 수도 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이제 그 시장하고의
시각 차이가 되게 클 때에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실은 지금 한 번 더 올리냐 마냐가 그렇게 중요하냐. 물론 그 뒤에 이제 인하까지도 시장이 바라보니까는 그 격차는 조금 더 존재는 해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다들 답은 알고 있는 거죠. 데이터에 따라서는 아니겠지 뭐. 그러다 보니까는 FOMC의 혹은 연준 위원들이 다음 주에도 말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연준 위원들이 나와서 하는 말들 그 자체보다도 데이터가 앞으로 뭐 한 6개월 동안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가 그게 결국은 키다. 그렇게로 어찌 보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FOMC에 대해 가지고서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두 번째 주제였고요. 세 번째 고용 보고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